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호이. 안녕하세요. 아호이. 슬로바키아 언어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슬로바키아? 네,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가 슬로베니아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나 같은 건 줄 알고 있는데.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그쵸?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그런 나뉜 거고. 슬로베니아는 뭐예요? 슬로베니아는 이제 예전에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크로아티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슬로베니아,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6개 정도의 국가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로베니아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것 같고, 슬로바키아는 체코 슬로바키아가 이제 나뉘어진 거죠.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고. 실시간 팩트 체크.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막말한 거라서. 그냥 오늘 검색하다가 트럼프 아내가 슬로베니아 출신인 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요? 예, 트럼프 아내. 그렇구나. 멜라니아가 좀... 예. 그래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예. 네, 뭔가 좀 동유럽 스타일. 예. 네. 다시 한번 저도 슬로베니아 검색했어가지고. 소개해 주시죠.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필입니다. 오늘 저희 어떤 책 다룹니까? 예, 오늘 소개할 책은 양육가설이라는 책입니다. 기계음 같았나요? 네. 양육가설. 네. 예, 양육가설. 누가 쓰신 책이죠? 예, 양육가설은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네. 부제가 있네요. 예, 부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입니다. 와, 두께가 엄청난데요? 예, 저도 이걸 왜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간된 지는 1년 됐고. 근데 어떻게 땡기시게 됐어요? 저는 친구가 이걸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불곰 PD님이 이 책을 하려다가 마신 적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좀 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시죠. 예, 네. 개인적으로 이제 첫 아이를 이제 볼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면 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또 원래부터 이제 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페다고지 책도 읽으면서 정말, 그리고 지금 이 불수능 사태에 대비해서 정말 수험생들이 곤란을 겪는 것들을 보고 어쨌든 교육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양육가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우선 뭐 책 날개를 보시면 양육 가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와 부모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우리 문화의 가장 견고한 믿음에 의문을 던진 독립 연구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연구에서 좀 벗어났다, 뭐 그런 약간 그런 건가요? 이다나 같은 전통적인 어떤 교육 심리학, 교육 심리학인지 이게 뭐 그냥 심리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기 나름이고 엄마 아빠의 어떤 가정 환경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이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 같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어떤 뭐 통념적으로는 부모 교육이나 이제 양육에 대한 책에 있어서 사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퍼부으면은 이제 아이들도 약간 올바로 자라나고 약간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어린 시절 경험과 영향으로 미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더 챙겨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더 노력하고 약간 이런 것에 더 관심을 쏟고 더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양육가설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예. 양육의 예. 어떤 그런 거 영향에 대해서 영향.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이 책을 접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뭐죠 부재 그런 이야기가 끌려가지고 예전에 샀던 거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쭉 돌이켜 봤을 때 나의 부모님이 절대적 역할을 했나? 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저도 이 책에 좀 흥미가 생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저도 부모의 입장이 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엄청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뭐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럼 부모 역할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나쁘다 뭐 이건 아니야 그런 생각은 또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저를 돌이켜 보면 저도 또래 집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되게 내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내성적이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었다가 대학교 올라오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앞에 나가서 말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바뀐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부모가 자녀의 교육이나 삶이나 이런 거에 거의 완전히 그렇죠. 네. 통제하고 네. 지배하고 거의 완전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믿음과 책임과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저도 이제 육아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막 되게 그런 걸 되게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아이 앞에서 막 내 영향이 되게 클 텐데 이런 생각을 그런 문화의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니까 그게 되게 강해서 저도 이 책이 얘기하는 주장이 되게 좀 파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책에 얘기한 주장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나를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막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막 막 이런 거 압박시키고 막 수능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삶에서 거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막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는 아이들 너무 많고 거의 수동적으로 막 통제 받으면서 살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독립 잡지 3도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연관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략한데요. 사실 두꺼운 것에 비해서는 네. 사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아까 전에 뭐 이미 알고 있으셔서 이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부모가 아이의 삶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박들을 사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와 신뢰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오는 뭐 현상들 그리고 뭐 쌍둥이의 경우 아니면 나이 차이가 있는 뭐 형제자매의 경우 뭐 서열 문제 뭐 이런 거 다양한 상황들이 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외동일 수도 있고 뭐 쌍둥이일 수도 있고 뭐 형제자매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사실 각각의 양육 환경은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절반은 유전이고 그리고 절반은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예, 절반 정도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가 보고 따라한다. 말이나 행동들이 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이제 아이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이고 하나의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또래 집단의 어떤 강력한 어떤 또래를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겪는 위계 질서.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아이와 밖에 나가서의 아이는 전혀 다르다. 부모 앞에서의 아이와 애들끼리 있는 아이는 전혀 다르다. 이것들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너무 동감되는데. 네. 아무튼, 네. 저도 공감돼요. 보면은 이제 무슨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들이 하는 변명들 있잖아요.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전혀 부모 앞에서와 아이 앞에서와 그 사회화 과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을 반박하면서 사실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제 스키너도 그렇고 예.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마가렛 미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부모를 이기려고 부모와의 경쟁에서 또 형제 자매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그 자아를 쟁취하고 또 이기고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뭐 더 이제 사랑을 구애하는 약간 그런 측면. 아니면 스키너처럼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어떤 뭐 결과를 이렇게 뭔가를 투입을 했을 때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아니면 문화에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아이의 어떤 습성이나 환경이나 어떤 아이의 태도나 어떤 살아가는 삶이 바뀐다는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신뢰를 거쳐서 그게 아니다. 되게 진화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환경이나 그런 다양한 신뢰들,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나는 어떤 형제자매나 아니면 쌍둥이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다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이 뭔가 습득하고 배우는 것은 비슷한 또래들을 모방함으로써 배우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봐야지 자세한 이제 케이스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회화되는가, 아이가 사회화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회화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래 집단이 있어서 그 또래 집단에 그 얼마나 정말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지. 부모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동질 집단이 될 수 없는 게, 부모는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라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뭐든지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실 그런 존재에게 사실 아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끼리 있으면서 그 경쟁과 그 어떤 그 사회화 속에서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격들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배웠다고 생각하기 쉽고 왜 어른들한테 배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또래한테 배운다라는 거죠. 말들 같은 그렇죠. 거. 저희 둘째도 보면 첫째 키웠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언어를 배우는 게. 왜냐면 언니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양육가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분들이나 부모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불우하게 컸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화가 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모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사실 별 차이 안 난다. 별 차이 안 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뭐 사람, 또 이제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뭐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기존의 그 교육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과 세계관 안에서는 소위 말해 그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출생 순서도 그렇고 형제자매 유무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정말 동질한 집단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쌍둥이 가지고도 실험해보고 뭐 다양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게 과연 진짜 부모의 영향을 받는지 다른 어떤 양육 환경 영향을 받는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이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네, 아이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쨌든 그 관찰되는 아이들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행동 경향도 굉장히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이민 사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끼리는 부모하고는 이제 어떤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이제 친구들하고는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또래의 어떤 언어 속에서 이제 위계관계가 형성되고, 또 또래끼리 어떤 남녀 차이도 있고, 사실 그 또래끼리 어떤 차이가 있을 때에 그 소외되는 친구들은 대체로 밑에 애들하고, 밑에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아이하고 어울리게 되는 약간 동질성을 갖추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생이 있고 12월생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사실 같은 나이라고 하지만 그 어울리는 차이가 데는 크죠.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자기가 동갑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 그룹 안에서 힘이 약하고 이제 좀 어리면은 그 밑에 애들하고 노는 습성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긴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 있게 계속적으로 그런 한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이 책이 토탈 뭐 거의 두꺼운 이유가 있구만. 예. 네. 계속 그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문화나 남녀 차이나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성장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아들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좀 아이를 이 책을 읽게 되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연 부모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이는 어떤 환경보다도 그냥 그 또래 집단에 중요한데 부모는 어떤 자극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를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 속에 그 보도자료 문구 중에 이게 참 와닿아요. 뭐 아이는 또래 집단을 선택하고 또래 집단에서 사회화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부모는 집 밖에서 아이의 처지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지만 집안에서 아이의 행복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이 책을 정말 잘 요약한 말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동의해요, 근데. 저도 좀 재밌는 사례가 침팬치 유인원이랑 아이랑 같이 키우는 실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짧게 소개를 하면은 침팬지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침팬지처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을 닮아가는 것들을 이제 현저하게 배워 가거든요. 그게 약간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점일 수도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범주화되고 결국에 사람이 배워가는 건 결국에는 또래 집단이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한국 남자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남녀 간의 대화를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 그런 범주화나 구분되는 어떤 습성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들이 폐쇄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되게 그냥 또래 집단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과연 좀 보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그 아이를 놓아야 되냐면, 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사람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적절한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보다 그냥 인간을 좀 자유하게 대하려면 또래 집단이 많은 도시는 사실 또래 집단이 많으니까 같은 나이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울리는데 사실 충분한 인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나이 차이가 여러 개 나는
근데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런 다양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집단에서 좀 뭔가 위아래 권력 관계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사회화를 이루어가는 게 보다 유익할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그거 같아요. 좀 여유가 되는 부모들은 아이들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요즘 말하는 우리가 좋은 학교의 기준 보통 생각해 보시면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대안학교. 근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도 돈 있어야 보내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대안학교 못 보냅니다. 울며 겨자 먹기예요. 공립학교, 국공립을 보내는 거는 사실 그 재력이 받쳐주지 않은 이상은 숙명 같은 건데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들은 다 국공립 보내야 되니까. 저도 여건상으로는 국공립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아까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지점들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만약에 모르겠어요. 만약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내가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재력이 된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그런다면 저는 국공립 보낼 것 같아요. 보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국공립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막 예전에도 그렇게 저희 아내랑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죠. 아까 대안학교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안학교 그리고 홈스쿨링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논외로 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홈스쿨링 혹은 그 대안학교 같은 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좀 저희 아이들은 다른 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고 저희 아이들은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삶을 따지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좀이라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싶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싶은 건 부모의 당연한 욕구이고 그런 교육의 어떤 열망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저도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이 저자가 박사 학위가 있는 어떤 엄밀한 학자로서 어떤 그 논문을 낸 어떤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 뭐 여러 뭐 우여곡절로 박사 학위를 못 받았다고 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출판사가 책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이제 냈던 출판사고 저도 뭐 지인의 지인께서 하시는 출판사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이 책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학계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소수다. 하지만 해리스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는데 그가 자신의 주장을 뭐 여러 학문에 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되게 논쟁적인 책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완전 대단한 책이 나와서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학계의 그 어떤 통설을 완전 깨부순 책이거나 아니면은 보니까 이제 되게 스토리텔링도 되게 잘 되고 문장력이 좋은 어떤 이 그런 책이고 또 개정판이 돼서 여러 가지 근거나 이제 각주나 미주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은 책이어서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이 학술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애매한 위치에 있는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유전이나 어떤 부모 역할을 완전히 다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이제 과하게 완전히 고집됐던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다시 또래 집단과 이 집단 사회화의 역할과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상호 간에 그런 부분으로 좀 돌려놓는, 그러니까 시소의 한쪽으로 너무 기울은 부분을 다시 좀 가운데로 좀 돌려놓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의 학창 시절을 제가 떠올려봤을 때 이제 그게 좀 복잡해지는데, 아까 이제 그 불공평인데 국공립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냥 아주 일반적인 초중고 나왔거든요. 나오고 이제 중학교는 그 남중 여중이 떨어져 있는 중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사실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거에 제가 되게 노출돼서 되게 막 그 중학교 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 완전 망하고 그랬었는데 그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저와 같은 중학교 이런 데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이런 게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와 동급생인 친구에게 제가 영향을 정말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제한테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군가를 되게 모방하려는 그 강한 열망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헤어스타일이랑 그 친구가 되게 멋있고 인기도 많고 되게 공부도 잘하고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모든 걸 제가 따라 했었어요. 그때는 다 진짜. 그런 거 있죠, 근데. 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동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성된 사회가 예를 들면 되게 가족적인 사회고 되게 그런 어떤 고대의 어떤 그런 가정 중심 공동체 사회였다면 그러니까 부모랑 있는 시간이 한 24시간 중에 뭐 한 10대 시간 되고 그런 형제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하라면 그 유전이나 그런 가족 부모로부터 받는 게 되게 클 텐데 현대 사회는 부모가 출근하고 부모로부터 나와서 학교를 가고 다른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사회생활 어떤 의미에서 학령이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시간의 차이가 혹시 큰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철학자들 사상가들 신학자들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 배경 얘기하면 항상 그의 부모 어머니는 모친은 이런 사람이었고 부친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게 그냥 기본 세팅이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의 부모가 어떤 배경이고 어떤 사람이고 엄마는 뭐 무슨 배경에서 언어가 뛰어났고 아빠는 신학적인 배경 뭐 무슨 뭐 배경 뛰어났고 무슨 언어를 구사했고 할아버지도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심지어는 가잖아요. 어느 대륙에서 온 조상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책이 찌르는 지점이 진짜 대단한 지점을 찔렀는데 한편으로 반대되는 그 부모의 영향과 이 배경이 다루는 게 너무 기본 존재가 너무 역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거를 정말 깨부수는 책이면 대단한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대로 보면은 부모의 영향이나 그걸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게 기본은 그거 유전적인 것과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저도 가끔씩은 제가 어떤 좋은 점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 떠오르거든요. 좋은 점이 있을 때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점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배운 것 같다. 뭐 책임성 아니면은 뭐 제가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제가 되게 막 너무 막 소심하고 너무 막 그래요. 예민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뭔가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논쟁을 막 촉발하는 책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한 아이 양육을 긍정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많은 부분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아이는 부모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박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없는 거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데미안 생각났어요. 결국에 네, 그 데미안 안 읽었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 크라모의 어떤 폭행을 겪는데 그 크라모의 폭행부터 구해준 친구가 이제 데미안이잖아요. 그런 몰라요. 데미안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계속 하세요. 네. 아는 척할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나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어떤 집단이 또래 집단이고 저는 뭐 또래 집단에 대한 변호를 더 한다면 저는 중학교 때 메이커를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약간 뭔가 내 마음 한켠에는 뭔가 좀 엄마 아빠가 좀 그걸 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잔 스포츠 뭐 이스트팩 뭐 닥터 마틴 애들 다 신고 다니는데 라피도 라피도 신발 진짜 신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그 이스트팩을 너무 메고 싶은데 엄마 맞아, 비싸다고 안 사주고. 저는 그래서 막 좋은 스포츠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이스트팍 이런 거. 저는 친구 중에 라피도 매장하는 애가 있었어. 진짜. 그것도 부럽더라고. 사실 애들은 다 그때 그런 거, 중학교 맞아요.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에어조단하고 네, 샤크 이런 거 액신 슉슉슉 소리 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막 교복 바지 쫄바지 보셨어요? 아니면 힙합 바지 보셨어요? 저는 그게 통바지였다가 쫄바지였다가 그 딱 시대가 있는데. 그게 문화 따라 달라요. 또 지역마다 다른가? 네,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강 건너니까 진짜 쫄바지에 역시 우리나라 깻잎머리에 지역 그거고, 감정. 네. 강남 쪽은 또 통바지 입고 다니고 힙합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 막 옛날 기억이 안 쫄바지 막 육반 막 육 해가지고 막 거꾸로 벗어가지고 막 입고 막 이래. 아무튼 어쨌든 네. 그 또래 문화에 따라 내가 입고 메고 뭐 그런 것들이 진짜 강하잖아요. 예, 그게 저는 그 경험 때문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영향받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권력 관계에서 치고받는 어떤 그런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받는 어떤 형성이 인간의 형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은 사실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다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정말, 이 책은 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전회에 말씀하셨던 골든아워는 닥치고 읽어야 될 책이라면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지. 같이 마음을 스터디하고 많이 스터디하고 들어오는, 네. 그러시기에 정말 좋은 책이고, 아이의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부모의 역할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커갈수록 확실히 그거는 좀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점점 늘어가는 건 맞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왜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그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집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애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뭐래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인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짜 진리 같아요. 결국 그렇다면 집 밖에서 집 밖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한국 부모들은 집 밖에 아이를 가장 믿어주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 외에는, 근데 그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그 요약에 보니까 집 안에 왔을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모 역할은 사실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의미심장하고 많은 걸 특히 한국 부모들에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좋은 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부모가 통제하려고 그랬고 자기의 어떤 권력 안에 계속 평생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은 자기가 책임이나 자기가 모든 그거를 다 지려고 하는 어떤 큰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해소시키고 어느 정도 좀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건강한 어떤 거리와 자리를 추구할 수 있다면, 특히나 우리나라 이 가족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또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부모 자녀 세대 갈등이.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정말 되게 실제적으로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4장 4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특히 부모님들이라면 새겨들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리처드 누구지? 네. 주디스 버틀러 뭐 얘기해줘야 돼요. 네,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마지막에 듣는 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착각에 불과하다. 이제 내려놓자.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칠할 빈 캔버스가 아니다. 조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 양육을 즐겨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라. 긴장을 풀어라.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는지는 당신이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애정을 쏟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녀를 완성시키지도 파괴시키지도 못한다. 자녀는 당신이 완성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좋다. 네, 좋네요. 아이에 대해서 소유하라고 어떤 좀 교육에 있어서 자유하게 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양육 지침이 되지 않나, 이 말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네, 이 말로만으로도 어쨌든 이 책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학술적인 약간 그 부제가 되게 논문 제목 같잖아요. 근데 내용은 글을 되게 엄청 잘 스토리나 쓰시네요. 이런 게 있는 네. 문장력이 있는 글이어서 감화력이 되게 있는 그런 네. 책 같아요. 자녀는 미래의 것이다. 이거 뭐 거의 약간 방금 약간 네. 웅변하신 것 같았어요. 약간. 예, 좀 이 책은 다시 네. 꼼꼼하게 읽어보고 네,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저도 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야겠습니다, 진짜. 네. 네, 대한민국 부모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은 네. 알아서 잘 큽니다. 라고 말하자면 저도 네, 늘 걱정합니다. 저희 아마 이거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올해.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네. 혹시 새해로 넘어가나 싶어가지고. 첫 방송일 수도 있어요. 아, 첫 방송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죠. 12월 28일 마지막 네, 방송.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 마디씩 해야죠. 아, 그래요, 그래야 네. 되겠네요. 네, 저부터 그냥 할게요. 네, 2018년 네. 인사합시다. 네, 그 한 해 동안 이 방송까지 이 멘트까지 들으셨다면 진짜 애청자분들이신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도 이제 올해 다사다난하고 저는 이제 가족이 새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또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 같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뜻밖의 기쁜 일들 또 원하시는 일들 즐겁게 이루시면서 또 저희와 함께 끝까지 독서 즐겁게 하시고 저희 새해에도 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도 추구하면서 더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윤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내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면 어떡해. 새해 이제 네? 새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붉은 피디님 네. 네, 네, 한 해 한 해 가는 게 진짜 이게 네. 참. 옛날엔 나이 먹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도 참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 잘 보낸 것 같고요. 네, 뭐 항상 후회와 어떤 이런 거는 공존하고 교차하는 거니까 이제 뭐 후회, 뭐 어떤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내 한 해를 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고, 네, 그냥 생긴 대로 살았고, 네, 나름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나 싶고, 뭐 그 정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내년에는 또 저희 금책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분들과 책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새 멤버도 이제 들어오실 거고요. 네. 저희 약간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셋이서 하는 게 뭔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좀 네,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확실히 마지막입니다. 여기 다시 안 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마지막이고 예. 이 멤버로 하는 것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아무튼 네. 뭐 하여튼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진짜 막 되게 거의 기절하게 직전 상태로 온 적도 있고 음, 막 겨우겨우 모인 적도 있고 저희 막 빵꾸 나가지고 막 그렇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모이거나 이런 것도 많은데 택시 타고 회사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니님도 벌써 저희 함께한 지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도 수고하셨고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들도 들으신 여러분들도 수고하신 한 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